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안타 증권의 장시영 차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의미 있는 얘기와 제가 배워볼 만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예. 최근에 예. 그 유안타 증권 매각 얘기가 시장에서 돌던데 뭐 사실인가요? 한 3년 됐습니다. 아, 3년 됐네요. 아, 오래된 얘기입니다. 해년마다 나오는 얘기 같아요. 아,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 자본이 들어온 증권사이고 네네. 또 뭐 그거에 대한 뭐 얘기들은 많은데 제가 뭐 일개 직원 따위가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근데 해년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우리금융이 산다 안 산다. 뭐 제 개인적인 뇌물로 나왔다 판단으로는 그랬는데. 유안타 증권이 이전에 동양증권이었잖아요. 네, 원래 동양증권이었어요. 동양증권이 업계에서 지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었죠. 저 있었을 네. 때 증권사가 62개 증권 선물사가 국내에 있는데요. 네. 해외 외국사를 다 포함해서 네네네네. 동양증권이 지점이 한 100개가 넘었을 겁니다. 그때 200개가 다 됐습니다. 200개가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 그렇게 그때 많았었나요? 이제 CMA가 시장에서 아주 히트를 치고 네. 시장에서 이제 선풍적으로 이렇게 인기몰이를 할 때 네네. 당시에 아마 CMA 계좌 수로는 국내 탑이었었고 그러면서 지점 개수가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어갔던 적도 있었던 걸로. 동양종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CMA 판매가 CMA 가능했던 판매가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발행원 판매가 가능, 그렇죠. CMA 발행원이 가능했던 거죠. 대신이 가능했고 동양이 그렇죠. 가능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양증권 하면 생각나는 게 그 지점이 많고 직원 수가 많고 그다음에 HTS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예. 해외 선물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굉장히 그 많이 이용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 프로그램인 그 고수였던 것 같은 저희 자체 네.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서 맞아요. 파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죠. 네. 네, 당시. 네.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HTS로 많이 이제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전화 오프라인 주문보다는. 요즘은 이제 거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국내 증권사 중에서 HTS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던 증권사가 대신증권이었습니다. 최초 아니었나요? 대신증권이? 최초이자 시스템이 가장 좋았어요. 그렇죠. 네. 전산팀 직원이 그 2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음. 콜센터 직원도 한 100명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흐름이 좀 바뀌면서 동양으로 갔다가 키움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HTS 굉장히 중요하죠. 네. 유용한 프로그램들. 맞습니다. 그래서 유안타 증권에 계시다고 하니 과거에 생각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도 대신 거 많이 씁니다. 집에서 따로 혼자 공부할 때 이게 히스토리를 좀 길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다른 이 증권사 HTS보다는 네네. 뭐 이를테면 뭐 다우지수 차트라든지 나스닥 차트라든지 이게 이제 연도별로 좀 끊기거든요. 긴 시계열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네. 대신 게 좀 길게 나오더라고요. 1990년대, 80년대까지도 나오니까 아, 그래서 좀 많이 데이터 양이 공부할 때 많군요.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사실 저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네.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네. 과거의 차트의 모양, 그 그렇죠. 당시에는 어땠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비교해가지고 머릿속에 좀 캡처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과거 시계열 데이터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대신 게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한투증권을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초에 제가 HTS를 썼던 것이 한투이다 보니까 네. 눈에 익어서 지금도 쓰는 거거든요. 바꾸지를 못하고. 그러실 수 있죠. 근데 네.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이제 고객분들이 이러한 클레임이 많았어요. 당신네 증권사 프로그램은 왜 계속 중간에 꺼진다. 그래서 제가 전산팀하고 증권전산하고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통 HTS를 2-3개 회사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어떤 데는 차트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를 네, 보시고 그렇죠. 어떤 거는 뭐 시세나 뭐 이런 게 간단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시세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고 HTS를 2-3개를 띄워놓게 되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특정 증권사에서 해당 상대 증권사를 방해하는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다. 그래요? 그건 네, 처음 들어본 얘기네요. 왜냐하면 대신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금을 통해서 HTS를 개발을 했는데 소형사들 같은 경우는 증권전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뭐 그 이용자를 많이 확대할 수 있잖아요. 돈은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과실은 따먹지 못하는. 제주는 고민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전산적으로 제가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전문가들과 이제 내용을 판단한 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거래를 하는 증권사를 먼저 띄우고요. 그리고 뭐 시세든 차트든 등등의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HTS를 두 번, 세 번, 네 번째 띄우면 공격하는 프로그램이 작동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매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요것만 다운이 안 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용을 하셨으면 한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뭐 회사끼리 공격이라기보다는 방해 프로그램이 뭐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죠. 유용한 팁이네요. 네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거래하는 프로그램을 1번으로 띄우고 2, 3, 4번을 띄우게 되면 아무래도 작동하는 데 있어서 좀 원만하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부분들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의 팁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도 왔다 갔다 그리고 지수는 보합선으로 마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특정 업종과 특정 종목의 시세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시장에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시장의 내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특히 최근래 길게 보면 6개월, 7개월, 짧게 보더라도 최근 한 달 이내에서의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박스 내에서의 하루 오르고 하루 하락하는 이런 형태에서 박스 장세에서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영 차장과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어떠한 내용을 같이 함께 얘기해 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박스권 증시 누구나 다 지금 언제 박스 돌파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과 대응 뭐 제가 몇 개의 필살기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시스템 위험, 은행권들에 대한 그 유동성 위기 또는 유동성 부정 이 부분이 시장의 화두입니다. 공포지수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위험 과연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만한 내용인지 아니면 해프닝이었고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인지 근본적인 내용의 원인과 해당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에 대한 이슈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상당히 부분 시세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로봇과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저희 방송이 아니고도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반도체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오늘 일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최초로 시세가 들어오는 형태에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관련한 종목과 반도체 관련 이슈 투자 결정되어지면서 추가로 더 이 이슈가 더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 장 차장이 보는 관점에서 관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시간을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스권 증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시장의 변곡점이 어제 스위스 중앙은행 그러니까 그 크레딧 스위스 사태로 인해서 변곡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의 하단을 또 한 번 건드릴 만한 사건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하면 이게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우리가 시스템 위험은 대표님도 과거에 이제 이 금융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시스템 위험이라는 건 항상 좋을 때 오거든요. 그렇죠. 아주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건 문제도 아니야. 야 됐어. 괜찮아. 이러면서 달래고 가다가 이게 빵 하고 터지는 건데 어제는 되게 겁났어요. 근데 차츰 오늘 차차 생각을 해보고 또 아침에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크레딧 스위스에게 530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0조 정도를 대출을 해주고 급하게 불을 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일단락 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고 미국 시장이라든지 미국의 은행들 그리고 시간으로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도 장 마감 후에 또 시간에서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크레딧 스위스의 LCR 비율이 한 15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LCR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이 농협이거든요. 그게 120%예요. 우리나라보다는 더 좋은 거예요. 유동성의 상황이. 하지만
크레딧 스위스의 대다수의 고객들이 네. 블랙머니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그렇죠. 은행 비밀 유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객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 알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 이 크레딧 스위스의 블랙머니 비중이 전체 은행 예금 자산의 네. 거의 뭐 한 40% 50% 정도를 오.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들이 한 번에 싹 빠져버리면 요즘은 은행 가서 누가 뱅크런 합니까? 다 그렇죠. 이걸로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명동에 가면 50대 자금 스위스 은행에 있는데 찾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예. 얘기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때문에 어제는 굉장히 좀 겁이 났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좀 머리를 좀 차분하게 하고 물론 네. 이제 시장이 반등해서 뭐 그런 생각이 다시 들 수도 있었겠지만 아 이건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겠다. 왜냐하면 좋은 상황이 아니고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장이 뭔가 변곡점을 만들어 보려고 아마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들은 네. 뭐 오늘 이제 뭐 돌았던 내용들로 좀 확인을 해보는데 조금은 소멸이 되는 듯한 모습으로 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무디스에서 이제 미국의 은행 전망을 안정해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빠르게 지원책을 내고 빠르게 지원을 해주고 이제 묻어놨단 말이에요. 네네. 찻잔 속에 어떤 그런 살짝의 어떤 흔들림이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네. 언젠간 이게 다시 한번 위기로 불거져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 뭐 어제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시장에서도 좀 괜찮았던 것 네네. 같고 느낌을 좀 보게 되면 유동성은 아직 좀 충분히 남아 있으니 그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박스 상단을 향해 올라갈 거고 또 거기서 만약 FOMC 결과가 0.25로 0.25% 정도로 진행이 되고 저는 동결은 굉장히 좀 솔직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결을 한다는 거는 CPI가 만약에 이번 CPI가 5.7이 나왔다 그러면 네. 굉장히 동결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였었을 거예요. 근데 6% 예상치로 나왔다고 하면 0.25 정도로 가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올바른 FOMC, 그러니까 FRB의 어떤 정책 이 방향 결정의 상황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만약 여기서 동결을 가버리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약하다라는 거를 겁을 먹었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꼴이 되니 그러시네요. 0.25 정도로 그냥 마무리가 되고 경기에 대한 확신을 계속 가지고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만 좀 진행을 해준다면 잘하면 저는 시장의 박스 상단을 다시 한번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 은행, 금융권 전반의 어떤 그냥 단기간의 어떤 이런 위기들이 네. 언제까지 시장을 흔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크레딧 스위스의 정부 지원을 이 필두로 해가지고 네. 조만간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첫 번째 우리가 나눠볼 얘기와 두 번째 나눠볼 얘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스권과 그 시스템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정리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네. 이제 저 은행권 문제부터 이제 짚어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사실만을 보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하지만 이 드러난 사실의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주식을 투자해야지만이 주식을 끝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권에서 불거져 나오는 시스템 위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불거진 이제 이슈가 이제 SBB 은행의 이제 그 파산 관련 내용이고요. 어제 나왔던 이제 CS 금융의 이제 위기설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이 두 은행의 위기 관련된 내용은 채권입니다. SBB 같은 경우에도 어떤 회사의 그 실적이 악화됐다든가 또는 어떤 그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든가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기존에 자산이 들어온 부분을 은행은 대부분 안전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채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그 정부에서 채권을 입찰하게 되면 그 기관이 입찰에 들어가게 되죠. 그 입찰 대상자가 은행하고 보험사입니다. 은행이 대부분 이제 채권에 대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 SBB 같은 경우는 장기채를 주로 샀습니다. 왜? 장기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이율에 대해서 단기 자금이 들어왔을 때 장기채와 단기채의
예대 마진과 같은 이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은행이 돈을 벌었습니다. 수익을 냈죠. 네, 일부분. 근데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0.5%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고요. 실제 미국의 10년만 국고채 금리를 판단했을 때 지난해 초 수준에서 0.5%의 금리가 수직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 연말에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최근 내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역마진이 나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 포지션에 대해서. 근데 이게 시간을 두고 일정 기간이 흘러가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도 다시 원 상태로 시장은 합리적인 상황으로 비정상 시장에서 정상 시장으로 왔다가 다시 비정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시장은 이 채권 가격 자체에서 흐름 또한 시간차를 두고 기다려 본다라면 정상 시장으로 회귀되는 과정에서의 그 흐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기설이 불거지고 뱅크런이 일어나고 파산이 또 결과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CS도 마찬가지입니다. CS 금융이 뭐 회사가 아주 좋았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장 차장이 얘기했지만 블랙머니를 주로 이제 운용을 하는 형태의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5분기 연속 적자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채권 입찰 주체가 보험사와 은행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험사는 금리가 올라가면 무지 좋아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가를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 DB생명보험이나 삼성화재나 이런 종목들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보험사는 금리가 내려갈 때는 역마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보험사 주가들을 보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주가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보험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보험을 들 때 일정 그 이후에 30년이든 40년이든 만기가 됐을 때 나이가 찼을 때 그 이율로에 지급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금리가 이들이 이제 최대 그 손익 그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2.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돈을 받아서 높은 금리를 줘야 됩니다. 2.5% 수익률을 줘야 됩니다. 역마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다시 시간차를 두고 금리가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보험사들이 최대 수혜주입니다. 반면 은행은 채권을 계속 그 수시로 편입을 하죠.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는 채권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오늘 채권을 사는 것보다 내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오늘보다 내일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추세이기 때문에. 내일 사는 것보다 모레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모레 사는 것보다 다음 주에 사는 게 좋고요. 다음 주에 사는 것보다 다음 달에 사는 게 좋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그래서 은행들은 계속 매매를 하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매매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하락기에는 빨리 사야죠. 왜?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미리 사야 됩니다. 그래 높은 금리의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도 빠지고 다음 달도 빠지고 3개월 후에도 빠진다면 하루라도 먼저 사는 게 이기겠죠. 금리 하락기에는. 상승기에는 안 사는 게 절대적인 정답이지만 안 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권들에 대해서는 이 채권 특히 금리 인상기에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CS 최근에 일정한 유동성 위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시스템 위험,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융산업에 대한 전체 위험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부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실이 불거지고 골마서 터져가지고 확산이 되는 금융시장 전반의 시장으로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시스템 위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시스템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화해서 주식시장을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인 금리 상승 과정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 CNB 그러니까 스위스 정부은행이죠. 그 국책은행에서 일부 뭐 자금 지원하고 이 위기만 지나가면 되니까 시간만 벌면 되니까 그래서 일시 처방을 했고 그 일시 처방에 대해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도 어제 3% 이상 빠졌다가 낙폭이 줄여졌죠. 이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부실, 또 유동성 부족, 뭐 등등등 얘기는 일시적인 상황에서의 공포 구간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럼 한 발 더 들어가서 아까 박스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박스권에서의 지금 시장이 언제 탈피할 수 있는지는 오히려 지금의 공포 구간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주가 박스권 돌파에 한 발 더 다가갔다라고 해석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시장과 최근 내에서의 시장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서의 그 판단을 했던 내용은 금리, 환율이었습니다. 이제는 금리나 환율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CPI 얼마 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PPI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 내에서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영향 안 줍니다. 왜? 금리가 이미 시장에서 지난달에 4% 수준이었던 미국의 금리가요. 지금 3.4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짧게 보면 이번 주 월요일에 3.75 수준이었던 미국의 금리가 3.45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난 편차입니다. 0.5 수준의 금리 차를 보여줬다는 것은 엄청난 금리 차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냐면 이제 금리로의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슈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금리 상황에서 흐름은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로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장시현 차장이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 있을 그 FOMC 회의에서 미국이 0.25 내지는 뭐 동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0.5로 완전 물 건너갔죠. 0.25를 한다든가 동결을 한다든가. 금리는 이제 하향 안정화 추세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의 내용이 아닙니다. 환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는 좀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판단하면서 금융장세, 시장상세 뭐 이런 패턴의 흐름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체계적 위험이 먼저 나타납니다. 체계적 위험은 뭐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슈화된 위기입니다.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같은 경우죠. 금리가 상승한다.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트 있는 악재가 나타날 때, 통제 불가능한 악재가 나타날 때, 이때 체계적 위험입니다. 최근 내에서 물론 전쟁이 유발시키긴 했지만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상승했죠. 체계적 위험입니다. 주시장 항상 빠질 때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 주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막바지 국면에 가서 비체계적 위험으로의 마무리를 정점을 찍습니다. 바닥에서. 비체계적 위험은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별 기업의 이슈라든가 또는 특정 업종의 이슈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공포로 시장을 몰아갑니다. 극단의 공포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IMF 때도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최초에 발생된 부분은 뭐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이슈에 의한 위험으로 주가 하락을 했지만 마지막 최극단에서는 공포로의 시장을 확산시키면서 공포 분위기가 쫙 깔립니다. 그때가 바닥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흔히 객장에서 곡소리 나면 주식을 사고 애울음 소리 나면 주식을 팔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포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가 시장에서의 막바지 절정 구간의 바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병합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이제 주가지수 흐름이고요. 시장에서 제가 기존에는 환율 얘기, 또 금리 얘기, 또 환율과 금리 얘기 결합된 펀더멘탈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분위기에 대한 흐름으로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주가가 하락하고요. 바닥을 찍을 때는 항상 이 박스 상태에서의 이 등락의 장이 만들어지고 흐름이 전환되는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막바지 이 국면에서 극단의 공포 상황에서의 진행이 되었던 거죠. 모든 시장에서는 이게 기간차입니다. 4개월, 12개월, 7개월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이런 흐름들에서의 지금은 막바지 국면에서의 바닥점에서의 박스장에서의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공포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닥점 흐름에서의 진행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측면에 전체 이제 펀더멘탈 분석으로의 접근을 해봤고요. 그러면 장철 씨랑 네. 박스 돌파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시장을 읽어간다라고 한다라면 네.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최근에 이 아까 이제 공포 얘기를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화면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빅스 지수를 좀 많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장에서 그렇죠.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네. 빅스 지수가 얼마 전에 3월 15일에 네. 최정점까지 달했다가 이게 다시 이제 어제 조금 다 하락을 하면서 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단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네. 이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 네. 이번 공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도 그럴 것이 이 피어 앤 그레이드 인덱스를 좀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맨날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네네. 익스트림 피어잖아요. 네네. 극도의 그렇죠. 공포 구간이에요. 우리가 주식 경험이 있잖아요. 항상 공포에 살아. 그렇죠. 근데 지금 극도의 공포 구간인 거죠. 근데 이게 불과 한 달 전에는 그리드의 시장이었거든요. 오. 탐욕의 시장이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탐욕과 공포가 계속해서 그렇죠. 맞물리면서 너무 탐욕적인 시장으로 가면 갑자기 공포스러운 시장이 오는 거고 그 공포스러운 시장이 너무 공포로 익스트림 공포로 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리드 시장, 뉴트럴이라든지 그리드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그 지표가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 빅스 지수로 지금 시장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이 상존해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시장이 박스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을 할 거라면 어찌됐든지 간에 CPI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적인 하락이 있을 거고 뭔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준이 지금은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언제 만지작거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시장의 어떤 이 뭐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뭔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유가가 최근 동안에 70불을 계속 깨지를 못하고 70불 언저리에서 올라갔다가 뭐 다시 70불 근처까지 오고 했는데 어제 깼습니다. 그래서 67불까지 하락을 했는데 휘발유 경유 가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시 1,500원대 미만으로도 하락으로 1,500원대 초반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로벌 또 확인을 해보시면 미국 가솔린 소매 가격도 요 지금 근처 언저리에서 방향성을 또 하방으로 좀 잡으려고 밑꼬리를 좀 꼬리를 내리려고 하는 모양이고요. 그동안 작년 연말 계속 시장을 CPI로 흔들었던 가스 가격도 하향 안정화가 돼버렸으면 결국은 CPI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다고 했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금리 인상, 그러니까 FOMC 같은 경우는 0.25%로 갈 거고 상반기 5월,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도 확연하게 낮아졌다라고 하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금리는 이미 10년물 금리도 4% 미만으로 떨어져 3.4%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면 만약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런 이 상황에서 CPI가 또 다음 달에 잘 나오고 6%를 깨고 5%로 내려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경기 침체를 예단해서 급격하게 막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닌 기준금리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면서 뭔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씩 더 하락한다면 사실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체력이 더 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낙수 효과 그리고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과 또 맞물려서 그와 관련돼서 어떤 경기가 좀 선행지수가 턴어라운드하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뭔가 대바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바닥을 잡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번 어떤 이 은행들 사태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오전에 해봤습니다. 제가 어젯밤까지는 굉장히 저도 요 구간에 있었거든요.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 있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뉴트럴 구간까지 좀 온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제 심리는 뉴트럴 구간까지 와서 이제는 한 번 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하게 다른 건 아니고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물론 이제
그 금리 상황, 물가 상황이 변화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로의 그 화두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과정, 네. 이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의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4월, 5월 네. 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나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최근 내에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2,500 고점, 2,100 저점 네. 해서 이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2,500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주 임팩트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돼. 계기가 있어야 돼. 큰 게 있어야죠. 큰 게 있어야 됩니다. 큰 게 하나 있어야죠. 어지간한 걸로는 돌파가 힘듭니다. 저는 그 돌파 계기를 다음 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네, 다음 주.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이 될 만한 내용은 금리나 물가 상황은 점진적인 상황의 흐름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임팩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좀 같습니다. 약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나온 내용들 중에서 어제 그제 나왔던 내용들 한번 눈여겨서 한번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중국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그 시진핑이 다음 주에 그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그 러시아 방문한 상태에서 화상으로 젤런스키와 화상 회담을 할 예정에 이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진핑이 그 화해의 전도사라는 뭐 예명까지는 아니고 최근에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의 이 조정을 통해서 수교가 하는데 역할을 또 했거든요. 진짜 요즘 들어서 보면은 행보를 보면 정말 곰돌이 푸 같이 네, 맞습니다. 우리의 친구 이런 네. 이미지로 다가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러시아를 방문하는데 얼마 전에 2월 말쯤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의 시발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지금의 박스를 돌파하는 어떤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바이든이 2월 말에 갔다 왔고 그러면 서로 간에 싸우는 양자끼리는 화해 못합니다. 부모가 나서든 그렇죠. 뭐 친구가 나서든 제3자가 나서서 양자 간에 화해를 해줘야 되는데요.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곧 통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시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물론 유선의 그 통화이겠죠.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다른 이유겠습니까? 러시아 가서 잘 얘기해봐. 그리고 잘 화해시켜봐. 이번 기대하겠어. 이번에 처리가 되면 우리가 반도체 풀어주고 무역 규제 풀어주고 뭐 여러 가지 우리 한번 잘 해보자. 이거 골치 아프잖아. 당신밖에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내용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뭐 일정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가 될지 주 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정도 선에서 러시아 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야 이제 그만해 싸울 만큼 싸웠잖아. 우리 이제 세계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화해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긍정의 무드가 조성이 된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정치가 비슷한 형태에서의 진행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는 금리를, 환율을 또는 뭐 수출이든 무역 적자든 이런 안 봅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최근레스의 박스를 돌파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장이 기존의 박스권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고요. 그 지금에서 어떤 계기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 이게 결정적인 시장 터닝 포인트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이 전환점을 딱 돌고 터닝 포인트로서의 전환이 된다면 이때 움직이는 건 당연히 시장의 큰 주식들입니다. 무거운 주식들입니다.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뭐 삼성이나 등등등 해서 이런 종목들이 먼저 치고 쫙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서
부분 상승할 흐름이 나타나죠. 시크릿컬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중국 양회 이후로 시크릿컬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약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됐었을 때 각국의 어떤 정상들도 그렇고 네. 이제는 이 경기에 대한 고민들을 다 같이 할 거고 네. 그렇다고 하면 굴뚝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매듭을 풀 때 칼로 내려 쳐버렸지 않습니까? 한 방에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큽니다. 그냥 한 방에 끊어버려야 딱 되는. 끊어버리는 이런 형태로의 매듭을 끊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또 기대하고 또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형태에서의 시장 부분을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박스 그리고 시장 그리고 시스템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네. 어떤 전반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담이지만 여기 지우는 동안 그 CS 은행 얘기 많이 나왔죠. 네. CS 은행이 그 글로벌리 은행 업종 간의 순위가 한 45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SBB는 미국 내 은행업 기업들 중에 한 16위 정도 한다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국내 기업들, 국내 뭐 산업에 있는 그 업종 기업 간에서의 세계 위치를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은행 대표 은행이 딱 네 가지 있죠. KB, 우리, 신한, 하나. KB가 원탑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리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찾기 어렵겠죠. 자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시총 좀 규모로만 따져봐서 네. 한 50한 중반 됩니다. 전체를 합쳤을 때 네, 글로벌리 말씀하신 전 거죠? 세계 전체를 은행 합쳤을 때. 그 시총으로 따져보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닉스 많이 이제 좋아하시고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언제 가나 고민하시는데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총 규모에서 한 220위 정도 합니다. 그러면 100위 내에 있는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KB는 은행업 내에서의 순위이고요. 전체 모든 종목의 100위 내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 뭐가 있을까? 당연히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많이 들여놔야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시총 규모 측면에서 10위 내외, 10위, 10개 중에서 3개가 있습니다. 중국.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삼성전자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반도체 이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300조. 삼성에 투자한다고 하죠. 네. 와, 대단합니다. 뭐 용인, 기흥, 뭐 이쪽 평택, 뭐 이미 평택 쪽에는 거의 뭐 완공 단계에 들어선 이제 공장지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이제 반도체 투자 결정에 따라서 파운드리, 특히 오늘 DB하이텍이나 제주 반도체, 물론 이제 고점에 좀 밀리긴 했지만 이 관련한 종목들이 의미 있는 또 상승에서의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을 보여주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부장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부분에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많은 종목들이 오늘 거론이 됐지만 그 중에서 이제 SNS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제가 적어서 이제 했는데 이거는 단기 이슈일 가능성이 있고 길게 끌고 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한번 뽑아보긴 했는데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NS텍 뭐 많은 종목들이 오늘 그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거래량도 그렇고 주가 상승률도 그렇고 또 변동성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탄력적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SNS텍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과 흐름에 대해서 우리 장시현 차장과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SNS텍. 어쨌든 이 펠리클 쪽은 EUV 공정 자체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네. 이건 사실은 포토마스크 자체가 굉장히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그 위에 보호 어떤 필름 차원에서 써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럼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SNS텍과 저기 한 군데가 더 있죠. 그 펠리클 하는 회사가 2군데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국산화를 성공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TSMC가 제가 알기로는 그 투과율이 80%대의 제품을 쓴다고 들었거든요. SNS텍. 잠시만요. 네. 역시 현직에 있으면 네. 공부를 많이 하시네. 아니 저는 그 내용을 진짜 솔직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예. 모르고 있어서 예.
예, 현직에 있으면 매일매일 종목들에 대해서 아침에 회의하고 뭐 정보회의도 아, 하고 그렇죠. 개별적으로 그렇죠. 공부도 개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예. 그래서 증권회사 직원들이 얇고 넓게 많이 안 들잖아요. 네, 네. 아주 깊게는 이게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대신에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네. 그 일을 하는 게 경쟁력이 얼마만큼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어디에 쓰이고 하지만 이제 그거를 뭔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양자 컴퓨터, 양자 이론 이거를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어렵네. 근데 유튜브에 쉽게 설명한다라는 유튜브를 한 300개 정도를 넘게 본 것 같은데도 와. 이해가 안 됐고 네. 또 전문적인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쪽에 들어갔더니 이거는 뭐 거의 물리학이기 때문에 공식이 나오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거기는 포기를 했지만 사실 일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네. 하다 보면은 이제 알게는 되거든요. 제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걸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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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외국인이 사서 기관이 사서 또는 뭐 재료가 있어서 이슈가 있어서 테마가 형성돼서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딱 그만큼밖에 수익을 못 냅니다. 왜 좋은지는 알아야지 그렇죠. 언제까지 들고 갈 수 있을지도 그겁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해당 이슈가 어디까지의 영향도를 진행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목을 공부하고 판단하다 보면 조금은 내용의 깊이를 그렇죠. 통해서 예. 가격의 범위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증권회사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객들에게 그 내용들을 전파해야 되는 게 네네네. 기본적인 네. 자세라고 판단해서 그렇죠. 놀랬다는 말씀드려서 계속 SNS 택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이제 노광 장비에 쓰이는 이제 소재 부품 회사거든요. SNS 텍도 그러니까 그 빛을 쐬주면서 회로를 반도체 이제 실리콘 표면에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빛을 쬐서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EUV 장부 같은 경우는 그 빛의 어떤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강도 세기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포토마스크가 녹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회로를 그리죠. 그렇죠. 회로를 그리는데 네. 이게 포토마스크가 녹아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장당 굉장히 비싸니까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이 필름 같은 거를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펠리클인데 그게 펠리클인가요? TSMC 파운드리 쪽에서 쓰는 이 펠리클이 투과율이 8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네. 80%도 굉장히 높은데 SNS텍이 이 90%가 넘는 이 투과율을 가진 펠리클 장비를 개발을 성공을 했고 자체 기술 자체 기술로 개발을 국산을 성공을 했고 네. 그리고 이게 양산을 해내고 수율만 맞는다고 한다면 네. 삼성전자에서 안 써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파운더리 쪽에 삼성전자가 올해는 사활을 걸 걸로 좀 보여져. 왜냐하면 메모리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뭐 챗GPT 관련해 가지고 디램 쪽의 어떤 이슈도 좀 하반기 쪽으로는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 뭐 다른 어떤 이 메모리 카드라든지 다른 챗GPT와 관련된 어떤 이 컴퓨터,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어떤 제품들을 만들려면 파운더리의 역량이 굉장히 좀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SNS텍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자인 하우스들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기타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죠.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맥락에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네. 또 하나는 SNS텍도 굉장히 좋은데 네. 이 파운드리 쪽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반도체 전공정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요. 네. 살짝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후공정 쪽에는 패키징 하는 쪽에서는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후공정은 단순 작업이고 장비 쪽 패키징하고 검사 장비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후공정 패키징 하는 쪽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의 고효율화 네.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뭐 HBI라든지 뭐 더 좋아지는 고효율 챗 GPT 때문에 더 좋은 반도체로 가다 보면 네.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아, 후공정에서 하게 되는데 네. 스타킹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요 쌓는 이 기술을 가진 회사가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잘 쌓는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회사는 없어요. 패키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네. 대만 어, 이 두 회사가 거의 꽉 잡고 있고 삼성전자도 결국은 그 두 회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패키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반도체 연상하면 다리가 여러 개 다 있고 위에 까만색 그 표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덧 씌운다는 네네. 얘기죠. 네네, 그걸 맞습니다. 덧 씌운다는 얘기인데
아, 그게 어려운 기술인가 보죠? 이게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와이어만 연결해가지고 PCB 판때기에 와이어만 연결해서 본딩하는, 그러니까 네네. 반도체 이 기판에 네. 와이어만 연결해서 본딩하는 방법이 있고, 네. 이거를 와이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멍을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그거를 실리콘 소재로 연결하고 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국내 애플이 네. TSMC의 파운더리를 선택한 이유가 네. TSMC가 제가 갑자기 이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술을 좀 줄이세요. 저기 방식을 사용을 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양산에 성공을 했고 그거를 국내 네페스가 네페스. 2년 3년 전부터 기술 개발에 성공은 했습니다만 양산했다. 수율이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네. 결국 삼성전자가 만약 네페스가 그 부분에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네. 그 방식으로 패키징을 하는 이 기술에 네페스가 양산하고 수율이 나왔다고 한다면 네페스는 지금 시총이 있을 회사는 아닙니다. 그럼. 네,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에 이 방식들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상황인데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후공정을 단순 작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 않는데 얘기 들어보니 굉장히 기술력을 요하는 DDR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막 그렇진 않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IT 쪽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는 반도체 기술 자체도 굉장히 좀 고도화될 거고 그렇다 보면 파운더리 사업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었다고 한다면 정해진 설계도대로 만들어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그 설계도대로 해줄 수 있는 회사가 과연 국내에 몇 개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패키징 쪽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투자라든지 지원이 앞으로는 거세질 거고 또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도 더 많아질 거라는 소부장에 생각을 대해서 하는 거죠. 투자도 확대하는 시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관련 업종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오늘 저기 아까 좀 전에 말씀 SNS틱을 제가 그 회사 구체적인 기업 개요나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해가지고 오늘 장시영 차장 얘기를 듣고 보니까 웨이퍼에 투과시키는 투과율이 90% 정도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90%라는 기술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다.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아직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걸 상용화해서 수율이 나오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체 개발을 했다. 이런 맞습니다. 특징점을 가지고 있고 저는 단순하게 이제 그러면 그 펀드메탈한 부분을 이제 장시영 차장이 그 협조를 줬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들여다봐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가가 운행할 때 첫 번째로의 시작점은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는 시점에서의 주가 바닥점 찍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히든골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평선과 이평선이 맞닿아서 그 우상향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는 하이골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골드가 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의 그 장단기 이평선 간의 흐름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히든이 한번 나왔고요. 이제부터 하이가 진행되는 형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 같은데 오늘 주가 상승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앞으로의 주가 진행 방향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좀 더 상승력이 있어 보이고 나온 재료 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뭐 투자하고 소부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그 기술력을 볼 때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는 측면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오늘 부담스럽긴 오늘 상승률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사실 좀 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계단식 상승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눈여겨보면서 관심 종목을 편입해 놓고 일정 구간에서의 조정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씩 모아가는 형태의 진행 가능하다라는 최종적인 결론. 최근에는 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SNS틱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그리고 다음 주를 겨냥해서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는 최근에 인텔리안테크를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몇 개 한번 이렇게 다 훑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시장 때. 그래서
그 티모바일이 스페이스X하고 스마트폰 위성통신 시범 서비스를 좀 한글로 한다고 해요. 인텔리안 텍스인가요?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아, 인텔리안 테크. 네. 예. 아, 있네요. 인텔리안 테크인데 티모바일과 스페이스X, 이게 미국의 스페이스X죠. 스마트폰 위성통신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 네. 지금 위성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스타링크가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그 예, 위성으로 한다고 맞습니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 얘기죠. 근데 그거는 PC에 들어가는 인터넷 서비스고요. 뭐 아. 교거지라든지 이쪽에. 근데 네. 스마트폰 위성통신 서비스를 진행하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지금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이 50만 마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키로수로 따지면 80만 4,600km 정도에 달하는 넓은가요? 지역에 80만 킬로면은 굉장히 오케이 우리는 그냥 느낌상 넓은 것 느낌상 같아요. 넓은 것 같죠. 사막 지역도 많고 하니까. 네. 그래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공원 사막 외딴 지역에서도 이런 스마트폰 위성통신 시범 서비스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 보면 네. 위성통신 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이 조만간 빠르게 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위성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안테나를 지상에서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이 전파를 쏴주면 네. 그거를 지상에서 안테나를 펼쳐놓고 받아가지고 네. 각각에 이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중계기 안테나를 같은 중계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이 스타링크가 이제 올해 2분기에 국내 위성 인터넷 사업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국 법인 설립을 마쳤고 네네. 정부에 이제 인가를 받겠죠. 네. 그러면서 국내에 사실은 인터넷 오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뭐 없죠. 강원도 산골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 쪽이 아닌 PC 인터넷 사업을 이때 진행을 할 텐데 아마도 일단은 B2B 쪽으로 해서 항공기나 선박 대상 영업을 할 텐데 이동통신 3사하고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인텔리안테크의 원래 본업이 뭐냐면 네. 해상용 BSAT라는 안테나를 만드는 글로벌 1위의 위성통신 안테나 기업입니다. 오. 작년에도 사실은 해상용 BSAT 안테나 판매 호조로 인해서 네. 실적이 굉장히 점프업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이 150 정도의 사상 최대 이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네. 올해는 인텔리안테크의 고객사는 원앱입니다. 네. 스타링크, 그러니까 스타링크의 경쟁사죠. 네네. 원앱도 이미 인공위성을 542기를 저궤도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588대만 되면 위성통신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원앱의 최대 이제 이 원앱은 인텔리안테크의 최대 고객사고 네. 인텔리안테크의 이런 어떤 안테나를 제공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 실적이 아마 올해 1분기부터 잡히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만약에 스타링크가 국내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안테나 어디서 받아놨을 것 같습니까? 대표님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기에 미국에서 가져올까요? 중국에서 가져올까요? 스타링크는 자체적으로 안테나를 만들긴 합니다만 네네네. 그거 왔다 갔다 운송비에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국내에 있는 업체, 국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요청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있네요. 좋아지고 있고 장비도 그 공장 그 캐파 증설도 네. 기존이 대비해 가지고요 네. 2배 이상 규모로 지금 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사실은 이제 이 뉴스 있잖아요. 네. 스타링크 코리아가 올 2분기 국내 위성 인터넷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내용과 티모바일이 스페이스X하고 위성통신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네. 위성통신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의 이 주가 동향이 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라든지 AP 위성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좀 탄력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 좀 좋았었고 그래서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요거는 대표님이 좀 좋아하시는 차트 아닌가요? 이 상단에서 박스에 갇혀 있는 종목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뭔가 모멘텀을 가지고 뚫어버리는 그렇죠. 그러면은 상방이 열려버리는 회사들 열려버리죠.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라서 95,800원은 조만간 저는 뚫어버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다 좋은데 예. 거래량이 조금 아쉽네요. 최근에 좀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게 거래량 자체는 뭐 최근의 상황도 그렇지만 오늘 거래량 18만 주거든요. 네. 18만 주 거래량. 물론 이제 가격이 8만 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18만 주면 충분하긴 한데. 그리고 이게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면서 아. 시가총액이 커져서 네. 이 공매도 이 대차장구 비중도 조금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살짝 이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이 회사가 스타링크,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로부터 뭔가 수주 공시가 하나라도 올해 중에 나온다고 한다면 가벼이 움직일 수 있죠. 쇼키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공매도 세력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어마어마한 우리 이 에코프로 이 형제들의 이 상승 양극재 쪽의 어떤 그런 상승을 봤다시피 이쪽에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건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투자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세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리고 모멘텀이 있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한 접근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러한 종목들도 앞서 이제 SNS텍 같은 이 맥락을 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투자 방법의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 그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해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준비하는 구간으로는 네. 매수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 당장의 수익이 바로 날 수 있는. 저는 이제 그런 셀트리온 말씀드립니다. 헬스케어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이제 왜냐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 이 자료 봤어요. 이 차트 그렇습니다. 모양 이거 봤거든요, 제가. 그거를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안 좋다. 댓글에 지금 악플이 지금 달릴 게 막 지금 막 고민입니다. 밤에 또. 댓글 절대 달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네, 제가 어떤 맥락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관심을 그러니까 금요일과 다음 주 상황까지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을 잘 보게 되면 2차전지 관련주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좀 셌습니다. 그렇죠. 수주 뭐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코 관련 종목들이 강하고요. 근데 오늘 잘 들여다보면 시장에서의 힘을 잘 들여다보면 위에서 강하게 찍어 누르는 그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있었죠. 한 2시 정도인가요? 한번 순간적으로 쫙 밀렸다가 맞습니다. 일부 좀 올라오면서 끝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힘이 더 땡기게는 조금씩 버거워지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서는 어차피 성장 섹터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성장 섹터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2차전지가 있고 제약바이오가 있겠죠. 제약바이오 워낙 침체되어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은 어차피 코스닥에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화돼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종목을 찾는 게임이기 때문에 2차전지에서 힘의 좀 추가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로 시세 흐름이 나타날 타이밍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에서 종목을 접근해 본다라면 제약바이오 원래는 시총 1위였습니다. 지금은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이 넘어가 버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가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딱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이제 한번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사주 매입건이 있었고 서장 대표가 복귀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에서의 가격 진행이 되었고요. 가격 진행 이후에 최근 한 5, 6일 정도 주가 정체 흐름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가는 바닥을 찍을 때요. 운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바닥을 찍을 때 한번 신호를 줍니다. 첫 번째 신호에서 주가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첫 번째 올라갈 때 관심 갖고 그 종목에 대해 들여다봤는데 며칠 빠져. 관심 종목에서 빼버려. 그리고 나서 어느 일정 기간 뒤에 그 주식이 좀 올라가 있어. 이런 경우도 많으시죠.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의 폭과 기간의 과정을 판단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기술적 접근을 통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20일 전 주가 흐름과 60일 전 주가 흐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은 앞으로의 주가 상황에서 가격 괴리율이 굉장히 크죠. 지금 현재 주가 20일 전 주가 상승으로의 급격한 흐름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급락만 아닌다면 10% 20%씩 연일해서 빠지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21일 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요. 60일 평선은 이제 한 4, 5일, 5, 6일 정도 되게 되면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그러면 완만한 흐름이 진행될 거고 일정 기간을 통해서 이게 상향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간과 가격의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성장 섹터 내에서의 그 시세 이전, 힘의 이전 과정이 나타나는 진행 상태에서의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관련한 주가 흐름에서의 측면에서 헬스케어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지점, 다음 주 흐름까지 해서 오늘 탑픽으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네.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이 네. 그냥 이제 매매 관점으로 대표님과 똑같은 맥락으로 제약이 좀 탄력적이죠. 네, 대약이 좀 탄력적이니까 네. 최근에 거래량이라든지 차트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제약이 조금 더 탄력적이니까 그렇죠. 오, 이건 좀 올라왔네요. 이게 좀 올라왔고 이거 거래량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거래량이 여기서 없다가 터지는 바람에 물론 이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슈 네네네. 때문이겠지만 뭔가 이게 좀 더 가볍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같이 봐주셔도 저는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삼형제죠? 여기도 삼형제인데 대표님과 같은 맥락으로 그렇죠. 이 정도 같이 봐주시면 네.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장시현 사장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첫 번째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의 뷰를 가지고 있고 박스 돌파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약간 너무 빠른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어찌 되었건 간에 박스 돌파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시스템 위험, 특히 은행들의 부실 관련 문제는 더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과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다. 꼭 재료가 아니라 시점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한번 이런 저런 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시장 굉장히 뭐 쉽지 않은 시장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시세가 일부 종목에 쏠려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 박탈감이 큰 시장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종목은 안 가고 이 종목만 가고. 하지만 시장이 박스를 돌파한다거나 어떤 시세의 반전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과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대를 가지는 흐름으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시간이 금방 훌쩍 가버렸네요.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저희 8.15 가족분들 또 한 주간 목요일까지지만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입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된다든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